야당 얘기는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조 친박 진영 의원 과연 갈지요. 그다음 당 대표라는 정청래 의원 출마는 못하지만 김무성 대표를 저격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간다네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먼저 진영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진짜로 더불어민주당 가는 겁니까? 결정이 났나요? 상당히 이제 작업이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곧 조만간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고향이 이제 전북으로 그 네. 김종인 대표와 같고요. 과거부터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뜻도 통했고 또 새누리당에서 과거에 같이 일했던 경력 등등을 고려했을 때 거의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 행을 확정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양쪽에 지금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종인 대표 사이에 있는 진영 의원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이 두 분이요 같이 손잡고 2인 3각으로 뛰었던 분이잖아요. 네. 2012년 그 총선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네. 이한구 현재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당시에 그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고 네. 그 런닝메이트로 네. 바로 진영 의원이 당시에 그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 총선 대선의 해를 치렀고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철학도 맞고 네.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런닝메이트로 나선 거 아니에요? 약간 인간 스타일은 약간 다른데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남권에 기반을 둔 이한구 원내대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진영.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굉장히 그 다른 어떤 그 스타일, 정치 스타일이 오히려 그 확장적 요인이 됐는데 네. 이렇게 해서 호흡을 맞추고 실제 이제 대선 시기에 네. 대선 캠프에서는 이른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라고 그 주요 정책이 그 국민행복추진위원회로 집대성될 때 네, 네. 바로 김종인 현재 대표가 당시 행복추진위원장을 맡고 그 부위원장을 네. 이제 진영 네. 그 의원이 맡아서 네. 또 두 분이 호흡을 맞췄던 그래서 그 행복추진위원회 당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네. 호흡이 나중에 대선 시기에 행복추진위원회 지금 저기 김종인 위원장과 네. 진영 당시 부위원장이 같이 서 있는 장면이 있죠. 저 지금 저 장면 정말 상징적이네요. 행복추진위원회 팀으로 지금 합류할 가능성으로 이제 이렇게 네, 옮겨가는. 지금 보셨던 저 영상요. 자, 저게 2012년인데 과연 4년 뒤에 전국을 저 장면으로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위원장의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하루 전날 네. 진영 위원장의 지역구인 용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네. 막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걸 보고 이 원내대표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의 뜻이 이한구 진영 조에 가 있구나. 네. 당시에 이제 경쟁자로 뛰었던 사람이 남경필 김기현 조였거든요. 네. 그 조를 결국 결승 투표까지 가서 꺾고 이한구 진영 부위원장이 됐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온 친박 그래서 복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네. 진영 의원이 잘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근데 벗어난 거죠. 이 두 분이 그렇게 가깝나요? 실제로 그 네. 두 분이 그 일을 하면서 행복추진위원회 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가를 저도 좀 개인적으로 따로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서로를 상당히 인정하는 편입니다. 네. 실력과 어떤 그 보는 눈에 대해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그 일도 양단식의 이른바 그 단칼화법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딱 내주는 스타일이라면 네. 진영 부위원장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작용까지를 하면서 상당히 직선적이지 않지만 네. 항상 그 어떤 정책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부정적 효과를 놓고 같이 검토를 올리는 사실은 그래서 기초연금 문제 갖고도 청와대하고 그 견해를 보였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네. 그런 상당히 조금은 다르지만 상당히 서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전북 출신이라는 것도 같고 특히 그렇죠. 예전에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 삼양라면에 공업용 우지 소기름이 들어갔다 해서 파문이 생겼을 때 보건사회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이 복지 분야 이런 분야를 맡았던 한 25년, 30년 간격으로 맡았던 장관의 인연도 있군요. 자, 어쨌건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역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복박, 원박 뭐 다양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진영 의원, 김종인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소식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청래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이 순간 정청래가 손혜원이고 손혜원이 정청래입니다. 여러분
손혜원과 정청래가 손잡고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울, 서울의 마포울이 있는데 정청래 의원 공천 배제됐잖아요. 그 자리에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출마한다는 겁니다. 결정 났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위원장께서 비례대표의 최우선 순위를 갖다가 포기를 하시고 비례대표 1번으로 거의 내부의 합의가 좀 이루어진 상태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인장수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뭐 인장수라는 의미가 영광을 건져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험한 일을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지만 제게 뭐 다른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도와야 하고 큰 두려움은 없이 잘하겠습니다. 아하, 손혜원 위원장이 비례대표 1번으로 거의 내정이 됐었나 보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낙천되니까 그 자리를 누구를 채울 거냐. 네. 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기식 의원이 거의 네. 경선이 공천이 확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네. 그런데 김기식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마포울에 출마를 하게 되면 네. 만약에 이제 당선이든 낙선이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네. 그 지역을 이제 선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낙천한 이 정청래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도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가까운 이 손혜원 홍보위원장에게 네. 내 지역구에 와서 이번에 출마하시고 네. 좀 이렇게 내 지역을 좀 지켜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다 4년 뒤에는 4년 뒤에는 이제 돌려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어제 저 남양주의 최재형 의원의 그 지역구에 조웅천 전 비서관이 공천한 것도 좀 보면 비슷한 컨셉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제된 분들, 불출마하는 분들 자리에 누굴 모시긴 하는데 4년 뒤에 좀 돌려줄 분을 좀 모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분들을 네. 예, 공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자, 그동안 이제 정청래 의원 낙천됐을 때, 자, 뭐, 이 무소속으로도 나가라 하면서 굉장히 친숙한 관계를 보였다는데, 결국 이렇게 이어주고 이어받는 그런 관계까지 왔군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네. 이 새누리당에 지금 예비 후보 네 분이서, 네. 이 마포울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네. 막말 청산하겠다. 그 네. 캐치프레이즈로 이때까지 네. 선거운동 해왔거든요. 네. 갑자기 그 목표가 상실돼 버렸어요, 보니까. 손혜원 뭐 홍보위원장이 막말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그 새누리당이 네 분이 어떻게 앞으로 그 선거운동 할 건지 상당히 궁금해졌고요. 네. 그다음 그 정청래 의원은 사실 이번에 낙천은 했지만은, 네. 일종의 승자가 아니겠는가. 특히 핵심 지지층한테는 엄청난 그 어떤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한 정청래 바라기 뭐 이것까지 보여줬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물론 막말로 낙천을 했습니다만은 결코 완전 패자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정청래 의원, 저 김무성 지역구 이제 영도,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부산에 머물면서 내가 김무성을 우리 후보가 꺾는데 일조하겠다. 물론 승산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상징적인 선택을 한 거군요. 이제 바보 노무현 따라하기로 좀 사실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구도를 좀 깨기 위해서 부산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상징성이 높은 이 새누리당 당대표 지역을 공략하겠다. 거기에 선대위원장으로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천에서는 배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당장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청래 의원에게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자산을 많이 얻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메시지를 내놓고 이제 여론의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포석을 좀 두는 것 같군요.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의 그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 이번 주에 뉴스탑10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젊은 청년 대표 뽑는데 결국 사다리를 계속 낳았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홍창선 위원장이 후보들을 좀 폄하하는 얘기를 하네요. 자, 뽑으려 했던 분들에 대한 평가인데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제도라는 게 지지와 달리 좀 이상해요. 인터뷰를 해봤더니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된 여기가 청년 일자리 하나 구해주는 게 국회 일자리는 아니다. 제 비례대표의 전문직으로 신청한 사람 중에도 그 청년이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좀 기본이 돼야 해요. 뭘 자세히 내막을 알고 해야지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라. 그런 구태 스타일을 빨리 고쳐야지. 자, 지금 사람이 기본이 좀 돼 있어라.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둔 얘기입니까? 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지금 전남 순천에 지금 출마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청년 비례대표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되니까 지금 청년 비례대표 뽑는 거를 지금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제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청년 후보들이 뭘 잘못했다고, 네. 그 청년 후보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네. 뭐 나나 뭐 장하나 의원이 잘 못했냐? 19대 네. 때 잘했지 않냐?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홍찬성 위원장 사과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찬성 관리위원장이 맞대응을 한 거죠.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느냐? 여기서도 지금 이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일단 남자 1명, 여자 1명을 청년들에게 비례대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분들이 뭐 정치적 영향을 많이 가져서 시키는 게 아니라 젊은 분을 뽑아야 젊은 분들의 아픔을 듣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근데 4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청년 비례대표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결론난 건 아닌데 네. 현재 채용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그걸 좀 고쳐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여부를 이제 논의하겠다는 것이니까 물론 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또 과거에 반복됐던 구태 이번에만 과연 저 문제가 있었을까 과거에는 없었을까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청년을 뽑아서 제대로 된 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 지금 뭐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젊은 일들의 고충을 좀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젊은 사람, 젊은 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굳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은 젊은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나를 청년 비례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젊은 층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했는데 면접을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채널A 뉴스탑10 이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듣겠습니다. 수준 미달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모욕적인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생각하고 무조건 사과를 하셔야 홍정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청년 비례 제도에 대해서 미리 진작에 공지를 하시고 여기서 지원을 하시라. 그래서 애초부터 생각이 청년 비례 제도에 대한 도입 취지 자체를 아예 모르시고 계신 거 아닌가,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면 좀 정책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전에 어떤 모시던 의원이 이제 타 당으로 갔다. 그 타당으로 간 의원님은 잘 살고 계시디?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데 뭐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냥 하시다가 잠깐 뭐 스트레칭 같은 거 완전 이렇게까지는 아니시고 잠깐 이렇게 일어서서 서서서 옆에 잠깐 서 있다가 저는 홍창선 위원장 보니까 김종인 대표하고 거의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돌 짚고 날리시는. 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홍창선 위원장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사람이 청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아마 청년 비례대표에서는 아마 물리적인 나이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만일 홍창선 위원장이 말씀하신다면은 네.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청년 비례대표가 도입됐을 당시에는요. 네. 2012년에 반값 등록금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의 요구, 또 그 젊은이들의 요구를 받아 안겠다. 정치권이 그걸 네. 수용하겠다. 당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라고 해서 네. 당신의 이제 청년 비례대표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4년이 지나서 네. 지금은 청년들이 뭔가를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비례대표 의원수가 7석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두 석이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포석을 둬야 되는데 괜히 이런 청년 비례대표를 굳이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속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가 7자리 줄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비례대표 경쟁이 15대1, 30대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해서 애써 이 비례대표를 응시한 청년들을 조금 못되게 네. 뭐 이렇게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네. 엿보게 하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사람 얘기를 몇 가지 알려봤습니다.